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의 주제는 문제 인식이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은 주로 창의성이 뭔가, 공학이 무언가, 그리고 공학 설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팀워크와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서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의적 공학 설계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차 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수업에서 계속 배워나가게 될 텐데요. 이 문제인식은 창의적 공학 설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요. 새로 무언가를 탄생, 즉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식의 중요성과 어떻게 하면 문제인식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주로 그냥 소개하는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는 문제인식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문제인식 방법, 문제 발견과 문제 창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 사고의 개념, 시스템 사고에서의 시스템의 수준 구분, 그리고 시스템 사고를 위한 판단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뒤에 세 개의 부분은 이번 주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지만 앞에 거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묵차는 문제 인식하기, 시스템 사고를 통해 문제 인식하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지금 이번 주차 강의에는 문제 인식하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제가 시스템 사고를 통해 문제 인식하기 이 부분을 따로 또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인식하기입니다. 자, 문제란 무엇일까요? 문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는 시험을 풀기 위한 문제를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뭔가 주어졌을 때 풀어야 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학 설계에서 문제라는 것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상태라는 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시키는 게 되겠죠. 그게 목표 상태고 현재 상태는 현재 제품의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겠고 이거 두 개 간의 차이가 존재하면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를 인식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차이적 공학 설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답을 필요로 하는 물음이고 연구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또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네요. 그림이 있고 과학의 발전은 문제 해결 자체보다 새로운 문제를 형성하는 문제 찾기에 달려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주어진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것이 다였지만 지금은 창의적 공학자들은 자기가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문제 찾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학자의 능력 중 하나라고 1주차인가요? 2주차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뭔지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문제인식은 뭐냐? 미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문제로 인식하는 것.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창의적 공학 설계의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문제로 인식하는 게 문제인식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1주차 강의인가요?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21세기 공학장은 스스로 먼저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현재 21세기 공학자는 먼저 창의적으로 문제를 찾아나고 그거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거꾸로 문제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상태, 신제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능이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21세기 공학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문화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출발점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인식은 이미 존재하는 제품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상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설계 프로젝트를 할 때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핵심 일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를 찾는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일치하는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이 문제인식 즉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팀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인식의 중요성.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오직 1등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이므로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문제를 인식해야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음이라고 정의가 돼 있죠. 즉 21세기 사회에서는 단 하나의 제품만이 각광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모방이 가능한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였습니다. 싸게 굉장히 많은 제품을 개발하기만 하면 됐죠. 그때는 성능이라든지 개인 각각에 대해서 다 고려를 개인의 그 성향이나 특성을 다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할 것인가만 관심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만 하면 되는데 이제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왜, 무엇을 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랑 무엇이라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21세기 공학자의 필수 역량은 새로운 요구와 필요성을 발굴하는 문제인식 능력이 필수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게 뭔지 찾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21세기에서는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문제인식 실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인식을 실패함으로써 타격을 받은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이죠. 스위스의 시계는 굉장히 유명하죠. 롤렉스도 있고 뭐 다양한 시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 1967년 스위스 뉴사텔의 전자시계 연구소에서 쿼츠 손목시계를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기존의 손목시계는 태엽시계였죠. 태엽시계가 줄을 이뤘는데 이 쿼츠라고 하는 그 석영을 이용해서 진동하는 주파수로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는 전자시계 같은 개념의 시계가 최초로 제안이 됐던 거죠. 하지만 스위스의 대부분의 시계 제조업은 이 쿼츠 손목시계보다는 기계식 시계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쿼츠 손목시계를 최초로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서 대량 생산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이코는 이런 쿼츠 손목시계의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거를 후발주자지만 양산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한 노력 끝에 1969년에 아스트론이라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 쿼츠 손목시계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목시계로 인해서 세이코라는 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적 기술에 얽매인 기득권 세력이 기술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문제의식에 크게 실패한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은 여기 보면 70년대에서 82년대로 갈수록 조업원 수도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했고 시장 점유율도 많이 감소를 하면서 스위스 시계 제조업 자체에 큰 타격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요. 두 번째 문제인식 실패 사례입니다.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혹시 여기 필름 카메라를 아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코닥은 70년대까지 세계 1위의 필름 및 카메라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76년에 코닥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필름 분야는 90%, 카메라 분야는 8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었죠. 그리고 79년에는 2010년 시장은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된다는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75년에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너무 부피가 크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고 필름 카메라가 계속 대세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 최초 발명됐을 때는 가격이 비싸고 뭐 크기가 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잡지나 신문업계 전문가들만 이거를 사용을 해서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에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대중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와 반해서 80년대 소니와 일본의 소니, 캐논, 후지 등은 디지털 카메라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91년 뒤늦게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했지만 이미 80년대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한
회사들과의 기술 격차가 좀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디지털 카메라가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마 2000년대쯤일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결국 코닥이 파산을 하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인식을 실패함으로써,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목표 상태를 잘 판단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코닥이라는 회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식 실패 사례 중 하나이고요. 세 번째 문제인식 실패 사례, AT&T의 휴대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T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벨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벨 연구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걸 합해서 회사가 된 거고요. 벨랩에서는 최초의 트랜지스터도 개발했었고 다양한 것들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회사가 됐었고요. 그리고 셀룰러 기술도 AT&T가 애초에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폰 같은 거, 카폰도 다른 회사보다 먼저 차에서는 핸드폰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쓰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별로 그 가치를 가소평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초로 모토로라가 73년인가요? 마틴 쿠퍼에 의해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쓰는 핸드폰을 개발을 했죠. 이 핸드폰이 굉장히 보는 것처럼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겁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T&T는 2080년대 이 핸드폰을 개발을 했지만 그 가치를 가소평가하면서 관련 제조 기술을 모토로라에다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휴대폰 시장 선전기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AT&T는 지금 휴대폰 제조 회사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SKT처럼 통신망 회사가 돼버렸죠. 모토로라는 2차 세계대전에 무전기 등을 판매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나서 최초의 핸드폰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틴 쿠퍼가 이런 핸드폰을 개발하면서부터 핸드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모토로라 핸드폰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레이저폰이라고 해서 그런 폰들을 팔았었고,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모토로라가 제 주변 사람들은 미국 회사인지 모르더라고요. 대부분이 독일이나 일본 회사인지 알고 있던데, 지금은 또 모토로라가 미국 회사가 아니죠. 이 모토로라를 구글이 인수를 했다가 구글이 중국에 팔았습니다. 레노버도 사실 중국 회사가 아니죠. IBM이 가지고 있던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IBM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 브랜드였는데 그거를 중국에다 판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 회사고요. 이거 그냥 여담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휴대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래에 문제인식 실패 사례가 핸드폰 분야에 또 있었죠. 그게 뭐냐? 바로 애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부터 생긴 문제인식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노키아인데요.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거의 반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가의 핸드폰 전략으로 해서요. 근데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 노키아가 스마트폰에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가의 일반 핸드폰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지금 굉장히 쇠퇴했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 삼성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삼성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물론 아이디어는 스티브 잡스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애플이라는 폰을 만든 거고,
하지만 그거를 1년 6개월 이내에 비슷한 모델로, 성능은 안 좋지만 비슷한 모델로 만들어내면서 시작을 했고, 그거를 고가 제품 전략으로 그 다음 노트라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지금 거의 대등하게 성장을 한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제까지 문제인식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문제인식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인식 유형은 여기 표를 보면 알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발견 관점을 통해서 문제 인식을 하는 것과 문제 창안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발견 관점은 뭐냐? 요구 분석이나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찾아내면서 문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문제 창안 관점은 공급자 관점에서 R&D, 연구개발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개발자나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제품, 시장, 문화, 가치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문제를 생성하는 것에서 문제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문제인식 방법과 예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발견 관점의 문제인식, 그 중에서도 수요자 관점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수요자, 즉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설문조사나 소비자 불만 접수, 고객 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가 주부 관점에서 김치 냉장고의 필요성을 인식한 거죠. 자, 예전에는 김치를 담그면 여러분 세대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진짜 옛날에는 땅을 파서 항아리에다가 김치를 넣고 묻었죠. 그리고 나서 그냥 냉장고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치가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빨리 익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맛이 이제 쉬게 돼가지고 못 먹고 버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주부 관점에서 김치 냉장고의 필요성이 인식이 돼서 김치 냉장고가 개발이 되게 합니다. 이게 최초의 김치 냉장고고 그냥 아이스박스 같네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딤체죠. 딤체가 김치 냉장고의 시초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삼성이나 LG도 김치 냉장고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죠. 이게 수요자 관점의 문제 발견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필요성을 인식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제품을 개발을 한 거죠. 그 다음 문제 해결 관점의 문제 발견입니다. 즉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 수요자 관점의 문제 발견과 비슷하지만 수요자 즉 소비자가 요구하기 전에 개발자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찾아내려면 어차피 설문조사나 이런 게 요구사항들이 필요하겠죠. 대신 이게 수요자에 의해서 문제를 발견한 게 아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개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발견한 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예가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고객도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것은 불편함. 마트 같은 데 가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을 활용한 식료품점 아마존고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 가보면 미국의 아마존 여기 가보면 굉장히 큰 팩토리처럼 돼 있는데 그 제품을 찝어서 그냥 나오면 그게 RFID 뭐 센서가 있는지 그렇게 돼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그게
아마존 계정 가입해서 들어간 걸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제품을 골라서 가지고 나오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결제가 돼버리는 시스템이죠.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또 뭐가 있나요?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점 가면 굉장히 오래 줄을 또 서야 되고 아르바이트생도 또 많이 고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점주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자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발한 게 키오스크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터치를 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 발견 관점의 문제 인식을 알아봤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소비자, 수요자 관점의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 관점의 문제 발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문제 인식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이미 해결된 문제나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를 인식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하라고 이렇게 정의가 분류를 한 겁니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창안 관점의 문제 인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급자 관점의 문제 창안이죠. 공급자, 즉 개발자가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를 창안하는 것.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 적극적인 벤치마킹과 새로운 요구 및 트렌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에어프라이어는 튀김 요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필립스는 기름을 써서 튀기지 않고 자, 기름을 써서 튀기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주변에 기름이 튀어서 닦기도 힘들고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필립스는 기름을 쓰지 않고 간편하게 튀김 요리가 가능한 조리기인 에어프라이를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너무 설계가 복잡하고 비싸서 상용화가 되지 못했죠. 추후에 이를 단순화하여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을 했었고 네덜란드의 어떤 회사가 래피드 에어 기술을 적용하여 아주 싼 가격에 에어프라이어를 출시함으로써 이 에어프라이어 제품이 보급화가 되기 시작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가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탄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관점의 문제 창안이 되겠죠. 자, 문제 창안 관점의 문제 인식 중에 문제 생성 관점의 문제 창안입니다. 문제 생성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새로운 제품, 시장, 문화, 가치 등을 창출하기 위해 문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문제 생성 관점의 문제 창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문제 인식이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뭔가 시장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혁신의 출발점이고 가장 적극적인 문제인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면 명품, 인간의 욕망 분석을 통해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만든 제품이죠. 그래서 여기 스위스의 시계, 그리고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핸드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공급자의 관점이 문제 창안 방안이었나요?
그거랑 요 뒤에 지금 말하는 문제 생성 관점의 문제 창안이 솔직히 좀 헷갈리죠. 둘 다 연구 개발을 하려다가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차이가 뭐냐? 문제 생성 관점은 새로운 소비를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고요. 즉 뭐 시장이라든지 고객들을 유출 아니고 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고, 이와 반대로 공급자 관점은 기술 개발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